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11월 25일 월요일인데요. 자, 오늘 첫 소식은 주말 사이 좀 답답하기도 했고 또 화도 좀 났다고들 하시는 일본과 관련한 이슈입니다. 자, 어제 일본 정부가 진행한 반쪽짜리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 우리 정부가 조금 전에 따로 추도식을 진행했습니다. 자, 분위기 어땠는지 외교부 출입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세희 기자. 추도식이 9시에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정부 인사는 안 나왔을 것 같고 분위기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우리 정부와 유가족들은 일본 니가타현 조선인 기숙사에서 따로 추도식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유가족 9명과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가 참석해 추도사 낭독과 묵념, 헌화 등을 진행했습니다. 박 대사는 추도사에서 80여 년 전 사도광산에 강제노동원되어 가혹한 노동에 지쳐 쓰러져간 한국인 노동자분들의 영령에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일본이 연 추도식은 한국 정부와 약속했던 진정성 있는 추도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추도사에서 강제노역에 대한 표현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朝鮮半島から来られた労働者の方々は戦争という特殊な社会状況下とはいえ故郷から遠く離れたこの地で愛する家族のことを思いながら 서경석 성신여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지 않고 있는 일본의 행태를 유네스코 측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상황에 우리 정부가 일본의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비판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쿠하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알려진 뒤 외교부 내부 분위기 어수선했다고 전해집니다. 해당 정부관이 지난 2022년 일제강점기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이력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고위급 인사 참석을 여러 차례 요청해 이는 수용됐지만 해당 인사의 과거 행보는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 있을 추도식이 진정성 있는 추도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 앞에서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바로 오늘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규원 기자, 열흘 전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 대표가 오늘은 위증교사 1심 선고를 받는데 쟁점은 어떤 건지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떤 겁니까? 예, 저는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는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지만 법원에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법원에 출입하는 인원 모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을 시행하고 있고요. 저녁 8시까지는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청사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열흘 전 선거법 재판 때와 같이 오늘도 법원 주변엔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진보단체와 보수단체를 합해 4,000명 이상이 집결할 예정이라 혼잡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단체 간 충돌 등 돌발 상황을 대비해 2,500명을 현장 투입할 계획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오늘 정치적 명운이 걸렸다. 전국이 이제 파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쟁점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위증교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판에 나가는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건데요.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과거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한 질문에 누명을 썼다고 답합니다. 검찰이 이 대답을 허위로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는데요. 재판에서 증인 김진성 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는 등 위증을 교사했다는 겁니다.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고의성을 갖고 허위 증언을 요구했는지, 거짓 증언이 재판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자, 들으신 것처럼 잠시 뒤입니다. 이제 오후 2시에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받는데 저희가 하나씩 정리하고 전망하고 또 파장까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기자, 이 박규원 기자 얘기 좀 듣긴 했지만 이 위증교사 사건을 알려면 22년 전으로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검사 사칭 얘기부터 봐야 됩니다. 어떤 건지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02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고 김병량 시장의 이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대책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취재하던 KBS PD가 김 전 시장 취재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해서 인터뷰를 한 일이 있었는데 네. 이 검찰은 이 사칭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담을 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KBS PD가 김 전 시장과 통화를 한 것은 맞지만 이 자신이 검사 사칭을 지시를 한 건 아니다. 우연히 같은 자리에 있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유죄였고요. 지난 2004년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2018년 다시 소환됩니다. 네. 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대표가 이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누명을 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발언을 두고 검찰은 이게 이미 벌금형이 확정됐는데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다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고요. 대법원까지 간 끝에 이 누명을 썼다는 표현은 의견 표명에 해당된다. 이런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계기 또 뒤에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바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 전 시장의 비사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건데요. 네. 이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김진성 씨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 녹취록을 발견했는데 이 녹취록에서 범죄 혐의점을 찾았다고 봤습니다. 이 내용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주로 내가 타겟이 있는 대로 뭐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뭐 아니 뭐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뭐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도 그때는 우리 이렇게 해서 제가 보고 인지한 상태에서 네네 어떤 식으로 방향을 이제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시죠. 예, 근데 제가 얘기해놓은 내용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네, 녹취록의 일부입니다. 네. 정황들이 담겨 있는데 이 녹취록을 이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볼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검찰은 이 통화 녹음 파일을 근거로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김 전 시장과 KBS 측이 이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라는 취지로 이 허위 법정 진술을 요구했다라고 봤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 배경을 두고 이 자신은 기억을 되살려보라고 요구했을 뿐 어떤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오히려 검찰이 녹취록의 일부를 발췌해서 조작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윤종이 다 쭉 정리한 것처럼 어쨌든 이 조금 전에 들었던 녹취가 이제 위증을 교사한 거냐 아니냐라고 맞서는 건데 박상수 대변인은 일단은 검찰 주장은 이 대표가 위증을 부탁했다. 또 변론 요지도 보낸 것도 위증을 교사한 거다라는 좀 보는 시각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증인신문할 때 있습니다. 증인신문할 때 이제 판사님들이 그 법대위에서 이제 증인한테 네. 이야기하는 바가 있어요. 그 이야기하는 바가 있는데 그 지점이 뭐냐면 바로 이런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해달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증이라고 이야기하면 국민 여러분들은 명백한 거짓말을 그러니까 이렇게 인데 얘기해달라. 아니다라거나 예. 아닌데 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위증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는 건데 기억이 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위증이에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위증은 기억이 안 나는 것을 기억이 난다라고 거짓말하는 데서 위증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녹취를 보시면 아시지만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한테 기억을 되살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기억의 가이드로서 변론 요지서를 제공하거든요. 게다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는 지점이 여기 지금 녹취 아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지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되지라는 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워딩은 정확한지는 제가 지금 예.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이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뭐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라던가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하라고 하라는 것은 대부분의 위증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에서 다 등장하는 워딩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주세요라고 위증 교사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게다가 대부분의 위증 교사 사건들은 증언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데 이 경우는 통녹취가 있습니다. 30분이요. 예, 통녹취가 있는 상황이죠. 녹취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고 지금까지 위증교사로 인정되는 그 수많은 판례들이 있고 분명히 판사는 위증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증인신문을 할 때 기억 안 나는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하라고 얘기까지 하는데도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언급한 사례가 있다면 이것을 무죄를 준다면 앞으로 우리 법정은 이런 사건들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우리 법정은 이재명 대표처럼 이 정도 이야기하는 거 위증교사에 안 걸리니까 이 정도의 위증은 누구든 하는 게 돼버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법 질서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오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말씀해 주셨고 이 반대로 이재명 대표 측은 있는 그대로 말이 달라 이렇게 한 대목이 있다면서 많이 뭐 지점마다 맞서고 있는데 그 얘기도 한번 먼저 마저 듣고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막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뭐 생각을 한번 되살려봐 주시고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네, 서영주 대변인. 네. 이 박상수 대변인 좀 하신 대로 이 기억을 되살려 달라 이 부분도 아마 위증교사에 해당된다고 쭉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 좀 하실까요? 그러니까 그 박 변호사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검찰의 주장이죠.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었느냐, 위증을 교사했느냐 이런 교사의 여부 부분인데, 그러니까 파편적인 단어들이나 어떤 문장들을 보면 그럴 공산도 있어 보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따내서 검찰은 기소를 한 것이고, 하지만 전체의 흐름과 맥락, 많은 30분의 녹취의 그 흐름과 맥락을 보면 이거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달라는 취지는, 네. 그러니까 기억이든 사실이든 없는 거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기억이든 사실이든 그 기억이 안 나는 일정 어슴푸레한 부분들을 좀 되살려서 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되살려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있어서 재판에 좀 어떤 예전에 있어서의 어떤 기억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과연 이게 어떤 악의적이고 위증을 이렇게 강요할 만한 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했느냐 부분은 저는 재판부가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거는 네. 기억을 되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증인 신문대 서면은 당연히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앞서도 윤 기자께서 얘기했듯이 22년 전의 일들이잖아요. 네. 22년 전의 일이면 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잘 기억하기 힘듭니다. 메모를 해놨어도 내가 왜 이 메모를 그때 해놨을까라고 할 생각할 정도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2018년도에 재판 앞두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재판부가 아주 이 위증교사 오늘 이 재판에 있어서는 유죄 아니면 무죄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중간에 벌금형이 나오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시각 자체가 검찰의 주장대로라면은 좀 엄중한 형이 나올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이거는 그냥 무죄 판결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재판에 대한 결과가 좀 주목이 되는 이유입니다. 중한 결과 아니면 무죄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상하셨고요. 어쨌든 박상수 대변인이 조금 전에 언급하셨지만 이 위증 혐의 당사자인 이 김 씨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위증 혐의를 다 인정을 해버린 부분입니다. 윤지원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위증 혐의 당사자인 김진성 씨는 네. 이미 지난 1월에 첫 번째 이 재판의 첫 공판 기일에서 출석해서 이 대표에게 요청을 받고 자기가 위증을 한 게 맞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건데요. 그리고 지난해 9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에 이 영장 전담 판사는 영장은 기각을 했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사건 가운데 지금 유죄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는 게 이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영장심사 단계와 단순하게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위증교사가 유죄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또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이 위증을 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고의성 부분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좀 넘어갈 것 같은데 박상수 대변인 일단은 고의성, 이 30분이 넘는 이 녹취록을 보고서 이번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고의성 여부를 볼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변호인단의 변론은 저도 이제 변호사기도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런 것들은 사실 부차적으로 얘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안 해야 되는 주장들인데 그걸 메인에 놓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 고의성이라는 측면에 있어 고의성을 부정한다라던가. 근데 지금 이렇게 변론 요지서까지 보내주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여기서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인 측면이 있거든요. 또 하나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이 김모 씨가 위증을 현재 자백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위증의 위증이 자백돼서 인정이 되면 위증교사도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건데 이 위증의 자백을 가지고 이거를 탄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법적 용어로 탄핵한다는 거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이 부정하기 위해서 뭐를 주장하냐면 검찰의 수사가 강압적이기 때문에 이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법률 용어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 그래서 검찰 수사가 고문이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로 수집된 증거나 진술들에 대해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는 형사소송법의 조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될 정도의 어떤 강압 수사나 고문 수사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위수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위수증은 변호사들이 주장하지 않는 것인데 지난 공직선거법 때도 주장을 해가지고 공직선거법 때도 보도자료에도 위수증 내용은 기각한다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이 김모 씨의 자백에 대해서 위수증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러한 주장들은 법원이 보기에는 뭐 고문이라도 받았단 소리냐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물론 더 열심히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위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실로 나온 자백이라고 인정이 되는 순간 오히려 양형에서 가중이 될 수 있는 사유거든요. 자백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검찰을 공격하면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가중이 될 수 있는 사유인데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의성을 주장한다라던가 김모 씨의 자백을 부정한다라던가 이런 식의 방식들, 그러면서 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얘기한다라던가 그다음에 짜집기 녹취라던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재판부가 그냥 재판정에서 통을 다 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짜집기라는 얘기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내가 통으로 다 듣고 그다음에 판단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솔직히 그 매를 더 버는 변론 전략입니다.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고 두 대 맞을 거 네 대 맞는 매를 더 버는 변론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변론을 하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겠는 그래서 굉장히 좀 독특하고 이런 변론 전략 때문에 중형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서영주 대변인, 이 박상수 대변인 말씀은 이제 변호인단의 어떤 전략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위증 사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복잡한 함수 관계가 자주 있지는 않아요. 김진성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여러 가지 재판 중에 엮여 있는 분이고 최근에 보면 백현동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 녹취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는 차원에서 김진성 씨를 포렌식하던 차원에서 이제 나온 녹취인데 이 김진성 씨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받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나왔는데 갑자기 이분이 내가 이재명 대표를 위증했다. 고 하면서 이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의 백현동 사건 중엔 김진성 씨에 대한 알선수재의 기소가 아직도 홀딩 중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 측에서 이상한데 왜 김진성 씨가 그동안 이런 녹취를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도와줄 것처럼 얘기를 하고 도와주기 싫은데 도와주세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좀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발언하던 분이 왜 백현동 수사를 알선수재로 기소될 목전에 두고 왜 위증했다고 자백을 했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 측 부연의원들은 주장을 해서 재판부가 김진성 씨의 위증 주장 자체가 오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전략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들은 결국에는 재판부가 판결을 하겠으나 이거는 뭐 아니면 도인 판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네. 유죄로 인정이 되면은 형량이 무겁게 나가는 것이지만 이 자체의 김진성 씨의 주장이나 위증 주장이나 아니면은 그 고의성 주장들이 깨진다면 결국에 이거는 무죄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재판부도 많은 고심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민주당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사법살인이다 이렇게까지 좀 주장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지난 선거법 1심 선고와 그 이후 검찰의 추가 기소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살인 시도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네, 어쨌든 이 쟁점이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해당 발언이 이제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가 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데 윤정 기자 일단 형량이 달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양형 기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이 위증교사의 경우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 정도를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증교사가 이 신병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 가중처벌 요소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위증교사로 인해서 이 재판에 영향을 준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위증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받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대통령 선거에까지 출마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이 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요. 네. 이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이 집행유예가 실효될 때까지 실형이 되게 되면 이 실형을 다 살고 난 이후에 이 5년 정도 피선거권이 제한되게 됩니다. 예. 자, 박상수 대변인 일단 무죄나 벌금형 나온다면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사법 리스크 덜겠지만 일단 벌금형 이상, 금고형 이상일 경우에는 윤정 기자 설명한 것처럼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대선에 못 나오게 되는데 뭐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은 징역형, 금고형 이상이죠. 네. 금고형 이상,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이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이 일단 박탈이 되고요.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실형이 만약에 나왔을 때 네. 법정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그때는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체포 동의안을 받아놨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보기에는 이건 법정 구속이 되는 사안이다. 그럴 바로 때까지 나올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이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이 되면 오늘 바로 구속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될지는 또 좀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고요. 벌금형 미만이 나오게 되면 어쨌든 간에 유죄는 입증이 됐어도 피선거권이 유지가 되고 의원직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숨 돌리는 것 같아도 또 공직선거법에서 이미 그 이상을 받아놨기 때문에 큰 실효성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무죄가 나오게 된다면 네. 그럴 때는 이제 확실히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공직선거법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 좀 털고 갈 수 있는 그리고 다시 반격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런 계기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이 됐던 간에 민주당은 우리 당에 대한 특히 특검법이나 이와 관련된 공세를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나오는 방식으로 들어올 것 같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28일에 네.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상설특검법을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김건희 특검법에 들어가 있던 혐의를 한 3-4개로 쪼갠 다음에 살라미 형식으로 상설특검으로 치고 들어온다고 쳤을 때 사실 우리가 그걸 막을 방법이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당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공세를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사법적인 리스크를
해지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 원내대표의 이재명 대표 선거 앞두고 관련 의견을 내놨습니다. 저희가 준비가 됐는데 한번 그 목소리까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2년간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과 임기응변을 쏟아내는 데 몰두해 왔습니다. 오늘 판결이 22년간 이어져 온 이재명식 거짓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차분하게 판결을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선거법의 징역형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사법 처리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 일단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네. 아까 법정 구속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옥중 정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당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당 분위기는 뭐 표면상으로는 의연하게 대처하자라는 것이고 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 힘을 모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분위기가 뭐 우세하고요. 물론 이제 내적으로야 여러 가지 뭐 불안감이라든지 혼란이 있겠죠. 없으면 뭐 너무나 좀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그 위증교사 실심 결과를 좀 보고 나서 당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봐야겠는데 어제까지는 의연하게 대처하자입니다. 일단은 뭐 무죄라고가 나온다고 하면은 지난번 있었던 선고, 공직선거법 1심 선고도 일소에 좀 뭐 남아 있습니다만은 뭐 해소하면서 어떻게 포스트 이재명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 곳에서 얘기를 좀 했는데 네. 결국에는 1심 공직선거법 선고가 의외로 너무 높은 형량이 이제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한 면도 없진 않았어요. 근데 잘 추스려서 지금 25일까지 왔는데 25일 날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으로 이재명 대표 측에 손을 들어줘서 무죄를 선고한다. 그러면 이게 전체의 어떤 사법 리스크의 이 큰 축에서 굉장히 역동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 내에서는 크게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는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가자라는 것들이 많은 의견이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여당 대표가 일면 당원 게시판 논란에 휩싸여서 한동훈 대표가 좀 곤혹스러워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 가타부타가 뭐 얘기가 없어서 좀 더 이 논란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당 차원에서 일단 게시글에 대해서 전수조사까지 한 상황입니다. 윤정 기자, 전수조사 결과 어땠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글 모두 1,068개였습니다. 이 가운데 한동훈 이름으로 올라온 글이 161개였는데요. 당 지도부는 이 중에서 12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위 높은 욕설과 비방이 포함돼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글들에 대해서는 한 대표가 이미 자신의 동명이인이다. 이름은 같지만 본인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한 상황이고요.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이 907개인데요. 이 중에서 250개는 언론사 사설과 기사, 그리고 194개는 한 대표에 대한 경력을, 나머지는 정치적 견해를 표명한 글들로 분류가 됐습니다. 한 대표의 가족과 같은 이름으로 올라온 글들 대부분이 결국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네. 친한계는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대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고요. 또 진상 규명 요구에 대해서는 한동훈 죽이기다라는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두 분이 아마 공수가 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상수 대변인 일단은 당내 상황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친윤, 친한 간의 뭐 갈등이 정말 최고조에 달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대응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당 내에서는 친윤 쪽으로 예를 들어 한다면 어떤 반응 대응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이게 뭐 저는 복잡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굉장히 사실관계가 밝혀지게 되면 그냥 아주 명료하게 밝혀질 사안이기 때문에 전혀 복잡할 게 없는 문제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한 시도는 계속해서 있어 왔죠. 뭐 총선 백서, 그 다음에 익심 논란, 뭐 모두가 기억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당원 게시판을 통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타이밍이 우리가 그럴 타이밍인가 하는 지점이었죠. 단순히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선고를 두고 반사적인 이익을 누릴 만한 타이밍이다,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민주당은 이제 대여 공세를 굉장히 거칠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28일 재표결도 앞두고 있지만 정말 상설특검법이 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검토를 했어요. 상설특검법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근데 이미 입법이 되어 있는 사안이라 거부권 행사 대상도 아니고요. 법안에서 3일 내에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 리스크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적 쇄신과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쇄신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설특검이 들어와도 지금 민주당 집회 뭐 아무리 파란 옷 입지 말고 오라 그러고 깃발 들고 오지 말라 그래도 계속 인원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전혀 동조해주지 않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분위기가 되면 민주당이 더 이상 그런 공세를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대통령 담화 발표 이후 그런 당정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 게시판이라는 뭐 12개 정도만이 그나마 그것도 동명이인이 썼다고 이야기하는 그것만 이렇게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다른 문제 안 되는 글들까지 다 덮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인 덕분에 우리는 이 좋은 후기에도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고작 2~3% 상승하는 수준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오히려 찬성이 60%가 넘어가는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민주당이 상설특검법을 밀고 들어올 때 과연 우리 당이 이걸 막을 힘이 있겠느냐. 그래서 어찌 보면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대응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발 당정이 함께 가면서 이 부분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 밖에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우리끼리 지금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해왔던 것인데 결국은 이번 주 안에 법적 대응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내에 법적 대응이 있습니까? 네,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새 뉴스까지 한번 전해주셨고요. 어쨌든 밖에서는 이렇습니다. 한동훈 대표든 가족이 썼는지, 글을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밝히면 될 일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한 대표의 소극적인 대응이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과거한 한동훈 대표의 과거 모습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당무감찰 같이 받으시겠습니까? 이 두 명과 제 처가 아는 사이다. 일면식이라도 있다. 제가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예, 이런 과거 한동훈 대표 모습 때문에 왜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서영주 대변인, 네. 일단은 박상수 대변인께서 이번 주에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좀 얘기하셨는데, 네. 매사 똑부러진 한 대표 어디 갔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를 좀 배운 걸 수도 있죠. 그 전까지는 정치를 몰라서 그냥 막 다 걸겠다. 걸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으나 정치의 어느 정도의 숙성을 해가는 과정에서 정치가 그렇게 기분대로 막 던질 수는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전략적 판단하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쪽, 특히 친 한쪽에서 이걸 법적 조치를 한다는 거는 허위사실이라는 전제하기 때문에 가족이 아닐 공산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런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어물쩡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꼴뚜기가 친한이 될지 친이 될지 모르겠으나 결국 국힘의 망신은 단계가 시켰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게 국민 앞에 창피하지 않는 일이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연애 사건 살펴볼 텐데요. 우선 많은 분이 깜짝 놀란 소식입니다. 배우 정우성 씨가 아빠가 됐다. 그런데 결혼은 아니라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홍종성 기자님, 이게 갑자기 무슨
소식입니까? 모델 출신 방송인 문가비 씨가 지난 22일에 SNS에 사진을 하나 올리면서 본인이 이제 엄마가 됐다. 부족한 엄마지만 이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한 그리고 건강한 엄마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알리면서 네, 모델 문가비 씨입니다. 문가비 씨입니다. 문가비 씨. 그런데 이 문가비 씨가 여기에서 아빠가 누구다 아니면 이 아빠의 아이와 뭐 결혼한다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보도가 나온 거죠. 네. 그 문가비가 낳은 지난 3월에 출산한 아이의 아빠가 정우성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어젯밤이죠? 어제 오후 네, 늦었던 것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이제 말하자면 이틀 뒤에 보도가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우성 씨 측에서도 친부 맞다. 이제 이런 또 인정을 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 국민들이 깜짝 놀랐죠. 지금 51세거든요, 정우성 씨가. 그런데 지금 연애 아니면 결혼 전에 아빠가 됐다는 소식이 네. 나와서 놀랐고 또 하나는 이 아이에 대해서 책임은 지겠다고 하는데 결혼은 하지 않겠다. 이런 또 입장이 알려지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어젯밤부터 오전 내내 정우성 씨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우성 씨가 등남을 했다. 아빠가 됐다는데 또 결혼을 하지 않았다.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또 문가비 씨란 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델 문가비 씨가 나오는데 이분 누구야라고 좀 궁금한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2011년에 그 미스 월드 비키니라는 대회를 통해서 데뷔한 모델이에요. 네. 보시면 피부가 굉장히 가무잡잡하거든요. 그래서 혼혈 아니야 했는데 아닙니다. 그 순수한 우리 이제 한국인이고 그리고 이제 정우성 씨보다는 16살이 어린 35세입니다. 이국적 외모다. 네, 이국적 외모고 굉장히 이제 몸매가 좋고 굉장히 이제 눈에 띄는 개성적인 외모여서 화제가 됐고 그것이 방송으로 이어지면서 뭐 뷰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서 또 활약을 하기도 했는데 네. 한 4년 전부터 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던 차 지금 요번에 나온 보도를 보면 2년 전에 2022년에 정우성 씨하고 어떤 한 이제 모임에서 만나게 됐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가까이 지내다가 이제 임신을 했고 제일 처음 나왔던 보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임신하고 나서 문가비 씨가 이 얘기를 전했는데 정우성 씨도 그것에 대해서 출산에 대해서 동의했고 또 태명도 지어줬고 함께 산후조리원도 알아보고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아빠로서 온전하게 책임을 전적으로 지겠다 평생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은 또 조금 다른 양상의 보도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임재 변호사님. 다른 양상의 보도가 올라오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내막이라고 하면서 좀 궁금해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제 한 설로는 문가비 씨는 이제 결혼을 원했지만 정우성 씨는 결혼은 원하지 않는다. 다만 이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맞기 때문에 이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친부 확인은 서로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죠. 맞다면요, 그 말씀. 아마 이제 유전자 확인 등을 통해서 이미 친자 확인을 마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강하게 이제 상황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가비 씨는 가정을 꾸리기를 원했고 정우성 씨는 가정을 꾸리는 것은 원치 않고 다만 이 아이에 대해서 모든 양육자로서의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화면 보시는 거 좀 약간 보도가 좀 약간 엇갈리네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입장 대립이 있었던 것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얘기들이 둘 사이에 오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를 출산한 문제에 두고서 어떻게 아이를 양육을 할 건지, 양육비를 줄지 많은 얘기가 오갔을 텐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임재 변호사님 이 둘 간의 합의가 돼서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합의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합의는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합의라는 것이 뭐 어떤 법적인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양측이 지금 닥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특히 비용적인 부분, 양육에는 결국 양육비라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분담할지 충분히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이미 완전히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언론에 공개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한참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의 미래가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요. 결국
엄밀히 얘기하면 법률상 혼인 외의 자가 지금 태어난 거기 때문에 일단 문가비 씨가 그러니까 아이의 어머니로서 출생신고 같은 부분을 진행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혼인 외의 자이기 때문에 정우성 씨가 별도로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다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거쳐야지 사실 법적으로는 이 아이가 이제 정우성 씨의 친자로 인정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양육비 등의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금 협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옹 기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과거 이제 연예인들 남자 연예인들의 어떤 출산 문제, 뭐 친부 문제, 이거에 연장된 결혼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쟁이 일고 소송이 일었을 때 어떤 경우였나 생각을 해보면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과연 이 아이가 뭐 내 친부가 맞느냐 이런 걸 놓고 그때부터 좀 목소리가 시끄러웠던 때가 많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미 아이가 태어난 상태이고 3월에 태어났잖아요.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온 것은 분명히 아이가 이미 출산했고 정우성 씨가 생물학적 아빠가 맞다는 것도 저는 다 확인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서로 이제 명백한 상황인데 그 다음 이제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아빠와 함께 가정을 꾸려서 이제 육아를 하고 싶은 그런 양육 방식에 있어서 아빠가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정우성 씨는 내가 아빠인 것도 인정하고 책임 있는 것도 다 인정하지만 예를 들면 정우성 씨에게는 또 다른 자신의 선택과 사생활에 있어서 지금 결혼을 원치 않거나 결혼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또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빠인 것까지는 맞지만 당신과 부부가 되는 것까지는 아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이는 거기서 저는 갈등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지 않고 여기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SNS에 사진이 올라오고 보도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정우성 씨가 이 아이 처음 얘기 보도 나왔을 때는 빠르게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럼 두 사람 좀 갈등이 있었다. 뭐 결혼 두고서요.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아직은 밝힌 바는 없는 거죠? 소속사가 이제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본인이 밝힌 건 아니고 이제 대리로 발표를 했는데 일단 교제 중에 생긴 아이냐라든가 아이가 태어났으니 결혼을 할 거냐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소속 아티스트의 어떤 사생활이어서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다. 다만 친부인 것은 맞고 이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양육 방식에 대해서도 최선의 방식이 무엇인가 함께 논의 중이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이 정우성 씨가 지금까지 결혼을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우월한 인자인데 이세도 보고 싶다 많은 분들이 얘기했었는데 왜 결혼을 안 할까라는 궁금증도 많이 있었고 또 그동안 또 방송에 나와서 뭐 나는 이런 연애관 이런 결혼관을 갖고 있어요라고 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우성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월한 유전자자 보니까 약간 사람들이 반 농담으로 빨리 2세를 낳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예능에 나가면 이제 이게 빠지지 않는 단골 질문이었습니다. 도대체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어떤 여자를 좋아하기에 이렇게 결혼이 늦어지냐 이런 건데 51세 지금 51세입니다. 한 10년 전부터 이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자막에 나오는 거 결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다, 시킨 놓쳤다. 이게 이제 최신인데 그럼 최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에 그랬군요. 이제 요때 결혼 왜 안 해요? 했더니 안 한 게 아니라 시기를 놓쳤다. 이제 이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한 4년 전쯤에는 이런 아쉬움을 좀 토로한 적도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이제 11월에 이런 아쉬움을 토로했어요. 연예인도 똑같은 사람인데 옆에 누가 있으면 안 되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본인이 연예계에서 처음으로 공개 연애를 한 사람이다. 예전에 이제 9살 연상의 비연예인과 연애하고 있다는 걸 사실대로 이제 20대 때부터 인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계속해서 활동에 제한이 되고 그 여성의 사업에도 이제 제한이 되더라. 이제 이런 이제 고충을 얘기하면서 왜 똑같은 사람인데 옆에 누가 있으면 안 됩니까? 이런 이제 고충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런 솔직한 말을 했는데 한 4년 전쯤에는 또 연애 이제 예능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상형이 어떻습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20대 때는 막연히 10대 때 연장선에서 예쁜 사람이면 좋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정해두지 않았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거보다 더 앞서 한 10년 전에는 결혼하고 싶어요. 저 아이 한 2명, 3명 낳고 싶고 가정을 좋은 분위기로 이끄는 사람이고 싶어요 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순서대로 예전부터 따져보면
10년 전에는 결혼을 원했고 4년 전에도 어떤 이상형을 정해두고 있진 않지만 좀 열려 있는 상황인데 바로 지난해 이제 그 즈음에는 이거 지금 너무 제가 지난해 11월에는 결혼 이미 놓친 것 같아요. 그리고 연예인으로서 공개 연애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요렇게 좀 변화는 있었다. 그래서 지금 심경은 저는 오히려 최근 11월 심경과 가까운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연애를 굉장히 긴 시간 취재해 오신 홍 기자님이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아까 이 결혼식이 놓쳤다라고 말한 때가 보니까 성시경 씨 유튜브에 나갔을 텐데, 이 보니까 문가비 씨가 출산을 준비 중인 때가 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중이 보시기에 아니 3월에 출산을 했으면 11월이면 분명히 이제 임신을 했고 네. 그것도 이제 만사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 말하자면 문가비 씨는 활동을 못하고 이렇게 임신에 집중해 있는데 출산 준비를 하는데 지금 생물학적 이 아빠인 정우성은 밖에 나가서 본인 활동을 했느냐 이렇게 이제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이게 이제 영화 서울의 봄 있고 이럴 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연 배우로서 또 본인의 할 일이 있는데 말하자면 또 그런 사생활과 별개로 배우로서 할 일이 있는데 그럼 이 활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홍 기자님이 오랜 기간 취재하시면서 정우성 씨도 많이 만나보고 취재했을 텐데 결혼은 왜 안 하는 건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정우성 씨는 제 개인적인 예. 의견을 전제로 본인이 밝힌 것처럼 연예계에서 처음으로 공개 연애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알려졌을 때 그걸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이제 이런 상황은 아닌데 여기서 아까 이 얘기가 있었죠. 지난 11월에 말했을 때 연예인은 옆에 누가 있으면 안 되느냐. 이 부분이 뭐냐면 아이돌 그룹이나 걸그룹을 대상으로 해서도 그렇고요. 이런 스타 배우나 어떤 가수를 대상으로 해서도 그렇고 대중은 어떤 이중적 잣대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오빠를 너무 좋아하지만 약간 공공재로 남기를 바라는 연애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결혼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아이돌 그룹의 가수가 연애를 했을 때 어떤 이런 광고 모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외된다든가 특히 결혼을 했을 때는 더 제외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런 시선으로 보시느냐 이 시선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사회적인 어떤 시선, 광고주의 시선, 제작진의 시선에 맞춰서 뭐 비밀 연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알려졌을 때는 이지아 씨도 그렇고 아닙니다 딱 하고 뭐 신현빈 씨 알려졌을 때는 이건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또 부인을 하고 이렇게 상황에 맞게 대응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데 정우석 씨가 뭐 그동안 한 번도 연애를 하지 않았다? 저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출산했던 이 문가비 씨 얘기 잠깐 돌아가서 보면 이 지난 3월에 출산했지만 3일 전에야 이 SNS 통해서 출산 소식을 알렸지 않습니까? 임주현 변호사님, 이 시점에서 밝힌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문가비 씨 입장에서도 이미 얼굴이 잘 알려진 그런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고 어쨌든 혼인 외에 자를 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것을 세상 앞에 꺼내두기가 쉽지만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에 출산은 했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도 생각을 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 같고요. 이 SNS에 올린 글을 보더라도 아직 두려움이 앞서지만 이 아이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용기를 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걸 보면 언제까지나 쉬쉬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이 아이가 내가 이 아이의 엄마로서 세상 앞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어떤 대응 방법을 고민하기에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밝히겠다. 이제 내가 당당히 나서겠다. 이런 거를 입장을 전면적으로 내세웠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SNS가 공개된 이후에 정우정 씨가 이 아이의 친부라는 소식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잖아요. 어떤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요, 변호사님. 이 아이의 출생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졌을지, 뭐 정시로 됐을지, 문시로 됐을지, 그 과정은 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 부분이고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혼인 외예자이기 때문에 일단 친모가 출생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당연히 해야지 아이가 뭐 보험 적용도 그렇고요. 일련의 과정들이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문가비 씨가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 사실 친부의 성을 안다면 친부의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좀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인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우성 씨가 아무리 생물학적 친부라고 해도
경우에도 혼인외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친부로서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정우성 씨가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다. 동의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인지라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법적으로 정우성 씨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네. 있고요. 만약 인지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상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인지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이 자녀가 또 인지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정우성 씨가 뭐 친부란 걸 뭐 밝혔으니까 그 부분은 좀 해소가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나중에 뭐 정우성 씨가 뭐 수십 년간 이제 연예계 활동하면서 부도 많이 축적을 했고 뭐 재산을 또 상속할 때가 올 텐데 그럼 이 아들도 상속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지금 정우성 씨의 친자로 확인된 만큼 네. 상속인의 지위, 그러니까 나중 먼 훗날의 얘기지만 아주 먼 얘기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정우성 씨의 재산을 정당하게 상속받을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만약 정우성 씨가 이제 계속 미혼으로 남고 다른 자녀가 없다면은 이제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양육비도 당연히 그럼 뭐 청구가 될까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요. 아이의 양육은 사실 양 부모 모두가 동등하게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우성 씨가 직접 양육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에 상응하는 양육비는 지급해야 되고 이 부분은 당연히 정우성 씨가 모든 양육자로서의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만큼 적절한 합의를 통해서 양육비는 지급해야 하고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홍 기자님 저희가 서두에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다 이 소식 듣고 이 서두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이 인터넷에서 누리꾼들 어떤 반응입니까? 나눠져 있어요. 네. 그 이제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정우성 씨를 놓고도 아니 지금 왜 아들은 책임진다고 하면서 결혼은 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사실 이 이제 본인이 인지하고 합의한 임신과 출산이냐 네. 이 부분에 따라서 당연히 도의적으로 당연히 책임은 지지만 결혼은 별개의 문제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문가비 씨를 놓고도 굉장히 당당한 선택이다. 본인이 이 아이를 온전한 행복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키우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주겠다 이렇게 밝혔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지만 또 뭐 일부 정우성 씨 팬인지 아니면 정우성 씨 팬이 아닌지 모르지만 왜 잘 나가는 사람 아낄망냐 또 이런 또 약간 볼멘 소리도 있고 한데 저는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가운데 각자의 SNS로 향하는 거는 네. 조금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문가비 씨 SNS에 또 악플을 다는 거죠. 왜 잘 나간 사람 아낄 막아 이렇게도 하고 네. 또 이제 정우성 씨 SNS에는 아기가 태어났으면 결혼으로 책임져야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우리의 삶과 연예인의 삶도 다르진 않다. 조금 그들의 선택 앞으로의 합의에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됐던 북한군이 500명 넘게 사망하며 대규모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23일 전쟁 첩보 정보를 제공하는 외신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20일 영국산 스톰섀도우 순항미사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타격해 북한 군인 500명이 숨졌다 보도했는데요. 장교 2명과 여성 1명이 다치고 러시아군에서 51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전했습니다. 네, 사실 우크라이나가 타격한 러시아 최대 격전지인 쿠르스크 지역 10,000명이 넘는 북한군이 배치되어 있고 이 중 일부는 전투에도 참여했다는데요. 국정원은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첩보를 면밀히 파악 중이라 전했는데 우리 정보당국이 관련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과 공조한 러시아, 서방의 지원이 더해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총공세를 펼치는 두 나라의 전쟁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가을 맞나 싶을 정도로 올가을 참 더웠죠. 올겨울 역시 더운 겨울이 되겠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서 고기압의 영향으로 여름과 다름없는 더운 가을이 찾아온 우리나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겨울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비구름을 동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겠지만 이번 주는 12월을 앞둔 날씨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사실 지난달만 하더라도 기상청은 3개월 기상 전망에서 올겨울 최강 한파가 올 것이다 발표했습니다. 한 달 만에 정반대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그동안은 온난화로 고위도에 부는 제트기류가 약화해 바람길이 뚫리면서 북극 한파가 내려와 추웠는데 이번에 온난화가 제트기류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북극 찬 공기를 맞게 돼 예측이 바뀐 거라고요.
12월에 들어서야 예년과 비슷한 추운 겨울에 도달한다는데 온난화로 인한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도 걱정됩니다.